가끔 시장 붕괴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의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2026년 3월, 바로 그런 일이 한국 투자자들에게 일어났죠.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터진 위기가 어떻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런 재앙적인 손실을 안겼는지 그 연쇄 반영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19%. 2026년 3월 초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했던, 우리가 흔히 비투라고 부르는 투자자들이 겪었던 평균 손실률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수치냐면요, 같은 기간 빚 없이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률이 마이너스 8.2%였거든요. 손실의 규모가 2배 이상 차이 났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 멀리 중동에서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한국 주식시장의 개인 투자자들을 이런 재앙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자료를 통해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이건 여러 요소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만들어진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그 폭풍의 첫 번째 조각, 바로 불씨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였어요. 2026년 3월 초 중동 지역의 군사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배들이 거의 다니지 못하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근데 여기가 그냥 바닷길이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의 숨통, 뭐랄까 대동맥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 석유의 약 20%,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 LNG의 20%가 바로 여기를 지나갑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인도 같은 아시아 주요 국가들한테는 에너지 수입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결과는요? 바로 나타났죠. 전 세계에 거대한 에너지 쇼크가 덮친 겁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순식간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전문가들은 곧 100달러를 찍을 거라는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국 경제에는 정말 치명적인 소식이었죠. 자, 이제 폭풍의 두 번째 요소, 연료로 넘어가 보죠. 외부 충격이 더 큰 불로 번지게 만든 건 바로 한국 시장 내부에 이미 가득 쌓여있던 막대한 양의 연료,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네, 바로 B2입니다. 말 그대로 빚내서 투자한다는 뜻의 신조어죠. 증권사 같은 곳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 2020년 당시에 한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이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뇌관이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보입니다. 팬데믹 초반엔 2020년 3월에 6조 6천억 원 수준이던 주식 투자용 신용융자 잔고가 2020년 3월에는 무려 32조 8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빚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럼 이 B2 투자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일반 투자자보다 거래를 3배나 더 자주 하고요. 주로 변동성이 아주 큰 고위험 소형주에 투자가 몰려있다고 합니다. 또 과도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투기적인 단기 매매 성향이 강하고, 사실 과거 데이터를 봐도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성과가 좋지 않았어요. 자, 불씨가 있고 연료도 가득해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세 번째 요소, 촉진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자금 이탈이었어요. 35조 9천억 원.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6년 3월 딱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팔아치운 주식의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순매도였어요.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판 거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자산은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퍼졌고요. 둘째, 그동안 엄청나게 올랐던 반도체 같은 시장 주도주에서 대규모로 차익 실현에 나선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취약성이 만나면서 연쇄적인 마진콜, 즉 반대매매 사태를 터뜨린 거죠. 이 반대매매라는 개념은 이번 기회에 꼭 아셔야 합니다. 투자자가 빚내서 산 주식의 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뚝 떨어지면 증권사가 돈 더 넣어라 하고 요구를 해요. 근데 투자자가 그 돈을 못 채워 넣으면 증권사는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고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반대매매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당시 시장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었는지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숨막힙니다. 3월 3일에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해요. 근데 바로 다음날 4일에는 무려 12% 넘게 떨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시장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9일에 또 6% 가까이 폭락하면서 두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죠. 이게 바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서 시장이 내려가죠. 둘째, 주가가 떨어지니까 B2 계좌들이 줄줄이 반대매매 조건에 걸립니다. 셋째, 증권사들이 빚을 회수하려고 이 주식들을 강제로 시장에 내다 팔아요. 넷째, 이 강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니까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파는 게 또 다른 매도를 부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이 끔찍한 경험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아주 혹독한 가르침입니다. 이 비교 자료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레버리지는 이익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손실도 어마어마하게 증폭시킨다는 사실을요. 똑같은 하락장에서 빚 없이 투자한 사람은 평균 8.2% 손해를 볼 때 빚을 낸 B2 투자자는 19%를 잃었습니다. 레버리지를 쓴 대가가 2.3배나 더 큰 손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고통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투자자들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20대 B2 투자자들은 빚을 내지 않은 같은 20대 투자자들보다 무려 3.2배나 더 큰 손실을 봤어요. 상대적으로 투자 경험이 적은 젊은 투자자들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됐던 거죠. 자본시장 연구원의 경고가 참 뼈아프게 들립니다.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는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자산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2026년 3월의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주는 것 같네요. 결국 시장이 이런 공포에 휩싸일 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게 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저 멀리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그 파장은 결국 과도한 빚으로 쌓아올린 투자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냉정한 사실 하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위험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터진다는 것을요.